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컨텐츠 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국지 연희송 리더에게 배우다 두 번째 챕터 인상적인 몇 가지 장면, 이번 시간은 총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위나라에서 조조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하우돈과 관련된 이야기, 또 조식과 조비, 그 형제에 관련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서는 총나라 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몇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간뇌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뇌도지라는 건 간과 뇌수가 땅에 쏟아질 정도로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조금 어떻게 들으면 살벌하기까지 한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역시 원래는 천하를 통일한 한고조 유방이 낙양을 도읍으로 삼으려 했을 때, 누경이란 사람이, 낙양은 유방과 항우의 수많은 전투로 인해서 백성들의 관과 내수가 쏟아져 흐른 곳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생겨난 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간내도지가 이런 뜻이었는데 삼국지 연의에서는 조금 다르게 쓰였어요. 어떻게 쓰였느냐? 바로 이 조자룡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자룡이라고 하는데 원래 조운이고 호가 자룡이었죠. 자, 어쨌든 삼국지 연의에서 좋은 자룡이 한 말로 이 간뇌도지란 말이 굉장히 더 유명해지게 되었는데, 그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조의 군대에게 형주의 백성들과 함께 쫓기던 유비 군대는 장판파에서 다시 어, 조조군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죠. 유비는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데 이 유비를 따라온 백성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대로 도망조차 가지 못했던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장판파에서 다시 뒤따라온 조조군과 맞서서 싸우게 되죠. 그리고 유비와 그 일행들은 겨우 장판교라는 다리를 넘어서 몸을 피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리고 이 장판교를 누가 지키느냐? 바로 장비가 지키게 됩니다. 장비가 이 좁은 다리 위에서 혼자서 조조의 군대를 모두 막아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유비의 아들 유선과 유비의 부인이었죠. 미씨 부인은 그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던 조자룡은 어, 두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다시 적진으로 홀로 뛰어들어서 이들을 구해냅니다. 자, 그런데 미씨 부인은 지금 내가 이 조운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탈출하기는 어렵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유선을 조운에게 맡기고 자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조자룡은 이 유비의 아들을 품에 안고 이 조조의 10만 대군을 홀로 돌파를 강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판교를 지키고 있던 장비를 지나서 유비에게 보자기에 쌓여있던 유선을 건네주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 유선을 되찾아서 받아든 유비의 행동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 유비는 자신의 아들 유선을 땅바닥에 내팽개치면서, 내가 아들은 또 낳을 수 있지만 그대와 같은 장수를 내가 어떻게 다시 구할 수 있겠느냐. 이 아들 때문에 당신이 죽었으면 나는 너무 후회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본 조자룡은 엄청나게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공의 은혜는 간과 뇌수를 다 쏟아내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간뇌도지라는 말이 쓰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다 할 재주도 없었고요. 특별히 가진 것도 없었어요. 그랬던 유비 곁에서 정말 인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오호 대장군이라든지 제갈량이라든지, 그리고 뭐 결국 조조한테 간, 유비의 곁을 떠나서 조조에게 간
서서라든지, 그래서 서서도 끝까지 사실 마음속으로는 유비를 지지했죠. 어쨌든 이런 인재들이 유비를 좋아하고 떠나지 않고 곁에 머물렀던 이유가 바로 이런 유비가 보여줬던 인재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지금의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자기 아들을 내팽개치는 이런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이제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겠죠. 그때 당시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저버릴 정도로 자신의 부하 장수를 아꼈다는 유비의 모습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삼고초려와 수어지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비의 첫 번째 책사였던 서서는 어머니가 조조에게 인질로 사로잡히게 되자 결국 조조 진영으로 몸을 의탁하게 되죠. 하지만 마음까지 조조 편이 되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몸만 조조의 편으로 갔던 거죠. 어쨌든 그리고 자신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느꼈던 서서는 제갈량과 방통이라는 인물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중에 한 명만 얻어도 이 천하통일의 어떤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추천을 하는데, 이 사람이 모두 수경 선생 사마휘의 제자들이었다라고 해요. 자, 이미 사마휘에게도 두 사람 중 한 명만 얻어도 천하를 도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유비는 그 가을 바로 제갈량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갈량은 집을 잠깐 비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집 시동에게 내가 유비 현덕인데 내가 왔었다는 이야기를 이 제갈 선생에게 좀 전해주어라 라고 말을 전하고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연락이 없으니까 겨울이 되어서 다시 제갈량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제갈량은 이때도 또 집을 비운 상태였어요. 또 유비는 헛걸음을 하고 다시 돌아가죠. 그리고 다시 해가 바뀌어서 봄이 되었을 때 유비는 다시 세 번째로 제갈량의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행히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시동이 지금 제갈 선생께서는 주무시고 계십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니까 관우와 장비는 당장 깨어라. 우리 큰형님이 여기까지 지금 세 번이나 왔는데 잠을 자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냐, 막 엄청나게 화가 났겠죠. 그런데 유비는 뭐라고 했냐면, 깰 때까지 내가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깨우지 말라 라고 말을 하고, 제갈량이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국 제갈량을 만나서 그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삼고초려의 고사입니다. 자, 이렇게 인재를 한 명 얻기 위해서 유비가 나름대로 세력을 거느리고 있었던 뭐 군주나 왕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떤 호족, 지방의 어떤 호족 정도는 됐던 유비가 이름 없는 제갈량이라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세 번이나 가을에, 겨울에, 봄에 찾아가고, 찾아가서도 낮잠을 자고 있던 제갈량을 기다려서 결국 만나면서 그를 설득하고 자신의 책사로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제갈량이 살던 초가집을 세 번 방문했다라는 이야기, 삼고초려라는 말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제갈량을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인 유비는 그 이후에 그에게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하며 제갈 선생으로 모시게 돼요. 그러면서 모든 대소사를 제갈량과 상의하여서 제갈량의 어떤 뜻에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바라보던 관우와 장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눈꼴시렸겠죠. 오랜 세월 동안 생사고락, 정말 삶과 죽음을 함께 하고 즐거움과 고통을 함께 느꼈던 자기들보다 나이도 훨씬 어리고 뭐 특별한 공을 세운 적도 없는 제갈량을 유비가 선생으로 받들어 모시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배신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유비에게 제갈량은 나이도 어리고 그 재주나 학식 역시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아직 무엇인가를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형님께서는 그를 스승처럼 대하십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러자 유비는 내가 그를 얻은 것은 그야말로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다름이 없다. 너희는 다시는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말아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서열 정리를 확실히 유비가 해줘 버린 거죠.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 같다. 여태까지 내가 물고기였는데 물이 없었어. 그래서 살기가 굉장히 팍팍하고 힘들었는데 드디어 제갈량이라는 물을 내가 만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관우와 장비는 기분은 상했지만 유비를 믿고 제갈량에 대한 불만을 그 이후로는 입 밖에 꺼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유비의 말이 물과 물고기의 사귐이라는 수어지교라는 말로 탄생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사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비가 죽고 약간 좀 모자른 구석이 있었던 유선의 총나라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유비도 유선이 이렇게 좀 모자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일설에 의하면 이 앞에서 살펴보았던 관내도지 이야기를 할 때 유비가 자신의 아들을 어, 거의 갓난아기나 다름없던 유선을 땅바닥에 내팽개치는데 이때 당시 머리를 다쳐서 그렇다 뭐 이런 일설도 있어요. 뭐 그건 어떻게 보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좀 부족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비가 제갈량에게 죽을 때 유언으로 이렇게 남깁니다. 유선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그대가 촉을 맡아서 다스려라 라는 언지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갈량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자신과 유비의 어떤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제갈령은 이제 위나라를 공격하려 떠나게 되는 상황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선에게 다음과 같이 출사표, 출병하면서 올리는 표문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게 정말 후대를 이어내려오는 명문 중의 명문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이게 뭐 출사표 원문이라고 하는데 자, 좀 내용이 길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사표. 선제께서 유비죠. 선제께서는 창업의 뜻을 반도 이루시기 전에 붕어하시고 지금 천하는 셋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익주는 싸움으로 피폐해 있으니 이는 실로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가 걸린 위급한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되 폐하를 곁에서 모시는 신하는 안에서 게으르지 않고 충성된 무사는 밖에서 스스로의 몸을 잊음은 모두가 선제의 남다른 지우를 추모하여 폐하께 이를 보답하려 함인 줄 압니다. 마땅히 폐하의 들으심을 넓게 여시어 선자께서 끼친 덕을 더욱 빛나게 하시며 뜻있는 선비들의 의기를 더욱 넓히고 키우셔야 할 것입니다. 결코 스스로 덕이 엷고 재주가 모자란다고 함부로 단정하셔서는 아니되며 옳지 않은 비유로 의를 이르심으로써 충성된 간원이 들어오는 길을 막으셔도 아니됩니다. 폐하께서 거처하시는 궁중과 관원들이 정사를 보는 조정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벼슬을 올리는 일과 벌을 내리는 일은 그 착함과 악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궁중 다르고 조정 달라서는 아니 됩니다. 간사한 죄를 범한 자나 충성되고 착한 일을 한 자는 마땅히 그 일을 맡은 관원에게 넘기어 그 형벌과 상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폐하의 공평하고 밝은 다스림을 세상에 뚜렷하게 내비치도록 하십시오. 사사로이 한쪽으로 치우쳐 안과 밖의 법이 서로 달라지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지금 내가 전쟁을 하러 군사들을 이끌고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유언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갈량이 아빠의 친구 입장에서
그리고 신하의 입장에서 이 유선을 생각하면서 쓴 글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즉 군주로서의 도리를 설명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시중벼슬, 시랑벼슬에 있는 과규지, 비위, 동류는 모두 선량하고 진실되며 뜻과 헤아림이 충성되고 깨끗합니다. 선제께서는 그 때문에 그들을 여럿 가운데서 뽑아 쓰시고 폐하께까지 넘겨주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궁중의 일은 일의 크고 작음을 가림없이 그들에게 물어 그대로 따르심이 좋겠습니다. 그들은 빠지거나 새는 일이 없도록 폐하를 보필하여 이로움을 넓혀줄 것입니다. 장군 상총은 그 성품과 행동이 맑고 치우침이 없으며 군사를 부리는 일에도 구석구석 박습니다. 지난날 선제께서도 그를 써보시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어 여럿과 의논한 끝에 그를 도독으로 삼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군사에 관한 일이면 크고 작음을 가림없이 그와 의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드시 진중의 군사들을 화목하게 하고 뛰어난 자와 못한 자를 가려 각기 그 있어야 할 곳에 서게 할 것입니다. 어질고 밝은 신하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한 까닭에 전하는 흥성하였고 소인을 가까이 하고 어진 신하를 멀리한 까닭에 후하는 기울어졌습니다. 선제께서 살아계실 때 이 일을 논하다 보면 환제 영제 시절의 어지러움을 통탄하고 한스럽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시중상서 장사 참군 자리에 세 사람은 곧고 발라 저리를 지켜 죽을 만한 신하들입니다. 폐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믿어주시면 한실이 다시 융성하기를 날을 헤며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내가 지금 전쟁터에 나간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후사를 책임질 사람들도 선정을 해야겠죠. 자, 그러니까 문신 중에서는 과규지, 비위, 동윤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두고 잘 활용해라. 그리고 무신 중에는 장군 상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믿고 써도 된다. 이렇게 인재를 추천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갈량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신은 본래 아무런 벼슬을 못한 평민으로 몸소 남양에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목숨이나 지키며 지낼 뿐 조금이라도 제 이름이 제후의 귀에 들어가 그들에게 쓰이게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편하게 어, 먹고 자고 하면서 살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죠. 선제께서는 신의 낮고 보잘것 없음을 꺼리지 않으시고 귀한 몸을 굽혀 신의 오두막집을 3번이나 찾으시고 제게 지금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물으셨습니다. 삼고초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에 감격한 신은 선제를 위해 개나 말처럼 닦고 헤맴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뒤 선제의 세력이 엎어지고 뒤집히려 할 때 신은 싸움에 진 군사들 틈에서 소임을 맡고 위태롭고 어지러운 지경에서 명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스물하고도 한 해, 선제께서는 신이 삼가고 성실함을 알아주시고 돌아가실 즈음하여 신에게 나라의 큰 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명을 받은 이래 아침부터 밤까지 신이 걱정하기는 두렵게도 그 당부를 들어드리지 못하여 선제의 밝으심을 다치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5월에는 노수를 건너 그 거친 오랑캐 땅 깊숙이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자신과 유비와의 어떤 추억, 인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전쟁터로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서정적인 이야기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행히
남방은 이미 평정되었고 싸움에 쓸 무기며 인마도 넉넉합니다. 마땅히 삼군을 격려하고 이끌어 북으로 증원을 정벌해야 합니다. 느린 말과 무딘 칼 같은 제주나마 힘을 다해 간사하고 흉악한 무리를 쳐 없애고 한시를 부흥시켜 옛 서울로 되돌리겠습니다. 이는 신이 선제께 보답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폐하께 충성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곳에 남아 나라의 이롭고 해로움을 헤아려 폐하께 충원 올리는 것은 과규지와 비위, 동윤 등의 일이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신에게 역적을 치고 나라를 되살리는 일을 맡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이 만약 제대로 그 일을 해내지 못한다면 그 죄를 다스리시고 선제의 영전에 알리옵소서. 만일 폐하의 덕을 흥하게 할 충원이 없으면 과규지와 비위 동윤을 꾸짖어 그 게으름을 밝히옵소서. 폐하 또한 착한 길을 자주 의논하시어 스스로 그 길로 드시기를 꾀하소서. 아름다운 말은 살피시어 받아들이시고 선자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겨 쫓으시옵소서. 신은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 먼 길을 떠나거니와 떠남에 즈음하여 표문을 올리려 하니 눈물이 솟아 더 말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제 전쟁터에 가는데 내 지금 마음 상태가 이렇다. 내가 정말로 꼭 이 선제, 유비와 했던 약속을 지키고 돌아올 테니까 그동안 어, 폐하께서는 아까 추천했던 인재들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고 혹시나 걔네들이 제대로 충원을 하지 않으면 꾸짖기도 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어 달라. 뭐 이런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면서 또 당부, 다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출사표가 끝이 납니다. 자, 스스로 본인이 자신이 섬기던 군주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신하들이 군주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경우 정말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왕건이 어땠어요?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웠죠. 태조 이성계가 어땠어요? 우왕을 몰아내고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당장 삼국지의 한 축이었던 위나라도 마찬가지죠. 조조의 신하였던 사마이가 조조가 죽고 나자 정변을 일으켜 그의 아들과 손자가 진나라를 건국하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정말 최고의 능력자로 불렸던 제갈량은 이 어리석은 유선을 다독이고 그러면서 끝까지 자신의 어떤 목숨을 돌보지 않고 스스로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삼국 통일의 유지를 잇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자기도 위나라를 이길 거라는 생각은 사실 안 했을 거예요. 이 상황 판단이나 이런 게 가장 뛰어났다고 전해지던 제갈량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길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어떻다? 내가 선제, 유비와 했던 약속을 나는 지켜야 해. 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이 조조의 위나라에 위협적인 사건들도 많이 만들어내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죽고 돌아오지 못할 것을 우려하면서 먼저 군주의 도리를 설명하고 인재를 추천하고 잠시 추억에 잠겨 유비와의 인연을 떠올리면서 전쟁에서 꼭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표면하는 것, 이게 바로 출사표에 다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사표가 얼마나 명문장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제갈량의 어떤 능력은 그때 당시 거의 최고라고 불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갈량은 스스로 신하됨을 자처하고
약간 우둔하고 어리석었던 유선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출사표 때 하고 전쟁을 하고 뭐 특별한 성과는 없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출사를 떠나면서 두 번째 출사표를 쓰기도 하는데 그것까지는 뭐 심도 깊게 안 들여다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출사표가 워낙 명문장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갈량은 그 지혜와 술수로 많이 기억되는 인물이죠. 제갈량 하면 희대의 천재, 뭐 책사, 모사, 거의 뭐 손에 꼽히는 인물이죠. 거의 중국 역사를 통틀어서 손꼽히는 인물인데 필자는 이 글을 쓰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갈량의 그런 천재적인 두뇌보다는 이 어떤 유비와의 신의를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 제갈량의 모습이 더 인간적이기도 하고 매력적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상적인 장면 총나라 편의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았던 이야기들 간뇌도지라든지 삼고초려와 수어지교 그리고 마지막에 살펴본 출사표까지 이렇게 유비의 총나라에서 가장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장면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오나라에서 인상적인 장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본문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께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